소설이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이 소설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근대화되어 가면서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단편 소설이다 보니 길이가 짧지만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와 갈등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보니 2012학년도 수능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번 2022학년도 수능 특강에도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깨끗한 종이 하나 준비하셔서 들으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쓸 내용이 좀 많은 편이라서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학습지를 내려받아 편하게 정리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전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중에 아들에 해당이 되는 창섭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섭이는 원래 시골에 살던 인물인데 어린 시절 자신의 여동생이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나 쉽게 치료가 가능한 맹장염을 장기가 다 손상된 이후에야 맹장염이었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맹장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이없이 동생을 죽음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간 결과 맹장 수술의 권위자로서 도시에서 꽤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섭이는 도시의 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침 병원으로 쓸만한 아주 좋은 건물이 나오게 돼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병원 공간으로 입원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창섭이와 아버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내용의 흐름이 이어갈 거예요. 창섭이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인 아버지는요. 땅을 엄청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시골 농부인데요. 시골 농부로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농사꾼,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농사꾼의 느낌은 좀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일구며 물려온 이 소중한 땅에 좋은 비료를 주고 그 안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입니다. 수확만 많이 하려고 땅에는 막 나쁜 화학 비료를 쏟아붓고 하는 그런 농사는 짓지 않죠.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작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환갑이 다가오는 나이에도 혼자 고생하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큰 돈을 모으지도 못한 그런 인물인지라 동네에서도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미 캐릭터 딱 나오죠. 창섭이라는 인물은요. 땅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등호 관계로 표시를 해보자면 땅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땅을 애지중지하는 건 잘 알지만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고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삶과 함께 해온 그런 땅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돈과 땅이 있다면 땅을 더 중시하는 인물.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상반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창섭이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환산되는 가치,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 금전적 가치 중시. 땅은 병원으로 바꾸어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흘러가는 근대의 모습을 잘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면에 아버지의 경우는요, 돈보다는 자신이 살아있는,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땅을 중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신적 가치 중시. 이렇게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정을 중시하는 면을 생각했을 때 전통적 가치관을 전통적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이 소설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읽으면서 이미 이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들이 소설에 나오죠. 그것도 지금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를 아들이 설득을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요소인 갈등이라는 것이 여기 잘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적 인물들을 통해서 갈등이 빚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왜 생기고 있는지, 어떠한 양상으로 갈등이 드러나는지,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혹은 더 심화되는지 등등을 생각하며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이는 지금 고향에 내려온 목적이 분명하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땅을 팔고 병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런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섭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땅을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죠. 땅을 팔아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땅을 팔고 병원을 확장하게 하는 게 분명한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병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렴한 게 나왔고, 병원으로 전환하기에 정말 좋은 건물이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나열하듯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게 되면 그냥 안 팔고 땅을 갖고만 있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거 정리해 볼게요.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의 이익과 팔지 않고 땅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의 이익을 비교하면서 땅을 파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땅을 파는 것이 당연히 훨씬 이익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버지가 다 좀 납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창섭이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막 나열하면서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을 씁니다. 합리적 근거를 나열하여
설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의 말하기 방식은 문제로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요. 다음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거나 수능 문제를 풀 때 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의 예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계속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말을 들으면요. 땅을 팔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금전적 차원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창섭의 말하기에서 알 수 있는 땅에 대한 창섭의 인식, 이게 좀 말을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창섭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금전적 가치를 얻기 위한 교환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냥 땅 자체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창섭이에게는 돈으로 바꿨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겠죠. 금전적 가치를 얻기 위한 교환의 수단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창섭이의 추억도 담겨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당장 병원을 확장하는 게 창섭이의 입장에선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더 벌어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창섭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섭이와 관련된 건 이렇게 분홍색이나 빨간색, 이 붉은 계통으로 정리할 거고요. 아버지와 관련된 건 연두색, 초록색 계통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정리하는 거는 표현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는 눈에 잘 들어오게 구별을 지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설득을 하려는 말을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땅이라는 것을 정신적 차원으로 바라봤던 인물인 아버지였죠. 정든 친구나 가족을 돈 받고 팔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 듣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돌다리를 고치러 갑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 말 없이 다 듣고는 그냥 나중에 좀 대답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듣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돌다리를 고치러 갑니다. 여기서 드디어 돌다리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다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의 제목이 돌다리잖아요. 보통 시든 소설이든 전체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게 되고요. 여기서도 돌다리라고 하는 소재가 소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를 아버지가 왜 고치러 가는지, 그리고 돌다리의 의미가 무엇일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은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부터 단박에 거절하고 막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인물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귀 기울여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창섭이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는 왜 고치는 건가요?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 소재가 나오게 돼요. 바로 돌다리죠, 돌다리.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나무다리가 없었겠지만 이 마을에도 이제는 나무다리가 생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돌다리가 무너졌다고 아버지가 낑낑대면서 돌다리를 고치고 들어오셨거든요.
돌다리는요, 요즘에는 잘 보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커다란 진짜 넓적바위 같은 거. 그런 돌덩어리 진짜 큰 거 있죠. 그런 것을 한 뭐 3개, 4개 그렇게 얹고요. 그 아래에는 작은 돌덩이들. 작다고 해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편이죠. 그것을 이 아래에다가 고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돌덩이도 사실은 꽤 크고요. 이 위에 올라가는 돌덩이들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튼튼하기는 하겠죠. 그래도 고치거나 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왜 고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다리와 관련해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양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다리 왜 고치냐라고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다리의 경우는 돌보다 나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모양을 만들고 다루는 과정이 쉬운 편이죠. 나무는 톱질을 해서 모양을 다듬기도 좋은데 돌다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건너기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요. 나무다리가 돌다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다리가 훨씬 난 거죠. 나무다리는 만들기도 쉬운데 돌다리는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나무다리는 만들기 쉽고요. 돌다리는 만들기 어려운 면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돌다리는 나무다리보다 건널 때도 좀 불편해요. 하지만 튼튼하기는 돌다리가 훨씬 튼튼하죠. 모양도 뭐 다리로서 조금 어설프길 수는 있지만 나무다리보다는 어설플 수는 있지만 튼튼해요. 하지만 창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장 만들기 쉬운 거, 모양도 다리로서 더 그럴싸하고 다루기 좋은 나무다리. 이게 창섭의 입장에선 더 나아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돌다리를 만들려고 그리고 굳이 이게 조금 뭐 빗물에 휩쓸려 내려갔는데 굳이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편리성을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막 가성비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효율성 이런 거 굉장히 따지고 그게 굉장히 뭐 지혜롭거나 영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창섭이의 생각이 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에 아버지는 반박을 합니다. 나무다리가 어디 돌만하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반박 부분이에요.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요. 돌다리가 나무다리보다는 훨씬 튼튼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무다리, 돌다리가 있다면 아버지 생각에는 돌다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다리가 어디 돌다리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가 나무다리보다는 훨씬 튼튼하죠.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더 있는 게 돌다리, 묵직한 돌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쉽게 썩거나 마모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러한 물리적인 장점으로만 돌다리의 가치를 평가한 건 아니에요. 이 돌다리를 건너며 학교에 다니셨고요. 어머니가 돌다리를 건너서 시집을 오셨고요. 이 돌다리를 통해서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즉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이게 바로 돌다리예요.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다리를 고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가족의 어떤 역사나 이야기들, 그게 다 돌다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돌다리 또한 인정을 갖고 대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점을 창섭이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그냥 기억의 일부일 뿐이지 굳이 돌다리를 보존하면서까지 간직할 것은 아니고 현재 돈을 벌기 위해 병원 건물을 구입하여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창섭이와는 달리 아버지의 경우는 사람이 살면서 갖게 되는 정, 즉 인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인정을 중시하죠.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우리 지금까지 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소설의 중심 소재인 돌다리의 의미와 소설에서의 기능도 알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돌다리가 지닌 가족들의 소소한 역사, 기억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돌다리는 가족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부자 간의 가치관은 차이가 있었죠. 물질을 더 중시하는 창섭과 인정을 더 중시하는 아버지의 인식이 돌다리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즉, 부자 간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죠. 부자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다리를 숱하게 건너가고 건너오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미 실용성이 없으니 더 이용하기 편한 나무다리를 이용하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고치면서까지 사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창섭이의 생각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 소중한 가족의 추억과 기억이 깃들어 있는 돌다리를 지금 실용적인 다른 것, 나무다리나 그 외의 것들이 되겠죠. 다른 것들이 있다고 외면하고 내치고 다른 것으로 그냥 싹 교체해버리는 건 인정머리 없는 짓이다. 그런 짓 할 수 없다. 인정과 같은 따뜻한 가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돌다리도 계속 고쳐가면서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는 아버지의 신념을 상징하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념을 드러내는 거죠. 아버지의 신념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정신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겠죠?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가 무너져도 다시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아들인 창섭이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요, 이 돌다리를 고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땅에 대한 자신의 관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돌다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관점에선 굉장히 소중한 소재거든요. 가족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갖고 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의 기억과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고 단호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다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생각이 정리된 것인지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아버지의 생각을 속사포처럼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상섭이에게 말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돌다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아버지의 삶 전반과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죠? 돌다리와 함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갈 생각이 없음과 그렇게 땅을 팔 생각이 1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말을 합니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받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는요. 천금을 줘도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사를 밝힙니다. 즉 천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지금 땅 팔아줘요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제 줍니다. 땅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 땅을 안 판다는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천금을 줘도 안 판다는 것, 아들 창섭과는 완전히 반대죠. 창섭의 경우는 당연히 천금을 주면 땅을 팔 사람입니다. 물론 땅이 하나도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땅도 의미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돈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당연히 돈이라고 대답하는 게 창섭이라면 아버지는 물질적 가치로 대변되는 천금, 이것보다는 우리의 추억과 가족의 기억이 있는 땅,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죠. 땅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정신적 가치,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땅은 팔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땅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천지 만물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고 우리가 그 위에서 나고 자라고 죽어서 돌아가는 곳도 땅이기에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의 인연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이 참 괴이해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한 돌다리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다리가 작품의 제목이기는 한데요. 돌다리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생각과 그리고 땅에서 보여지는 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생각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조상부터 대대로 가족의 역사와 기억이 담겨있는 존재가 바로 땅이고 또 돌다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실 건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창섭이는요.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아까 앞부분에서는 아버지가 귀 기울여 들었었다면 이번에 아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힘들이는 사람에겐 그만큼의 후원, 보답을 주는 존재다. 요즘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편히 지내면서 땅에서 얻는 소득은 모두 도시에 쓰며 낭비하고 땅을 가꾸지는 않는다. 이렇게 땅을 홀대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는 함부로 대하고는 나중에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서 야단을 하죠. 이렇게
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말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땅 홀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홀대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요. 이거는 꼭 창섭이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땅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서 사는 땅의 가치를 잘 몰라주는 이들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땅을 홀대하지 말라고 하고 비판하면서 땅을 하찮게 여기는 당시의 태도, 즉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겠어요? 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다라고 한다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겠죠.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 그게 물질 만능주의죠. 이런 가치관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창섭이가 보이는 반응으로 책에 묘사된 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창섭은 입이 얼어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반박을 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 홀대하지 말라고 야단 하실 때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듣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의 가치관이나 입장이 달라서 갈등이 빚어지기는 했지만요. 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요. 극단적이거나 막 쾅쾅 부딪히는,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격변의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갈등하고 입장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의 해결 양상이 극단적으로 가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하는 방향은 원치 않았던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로 균형 있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입장이 좀 더 치우쳐져 있어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입장이 더 치우쳐져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 시대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관점에 조금 더 치우쳐져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아버지와 조금 더 비슷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작가까지 연결해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 편이기도 해요. 작가의 목소리를 아버지를 통해서 좀 드러냈다라고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보았을 때 각 인물들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잘 드러나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경우는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를 정리해보자면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 이런 인물로서 이익보단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인물이죠. 반면 아들인 창섭이 의 경우는요.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죠.
즉 인정보다는 이익을 더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갈등의 양상이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 숨죽이고 봐야 하는 어떤 긴박함, 둘 중에 하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은 조마조마함,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수렴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인 창섭이도요. 아버지의 입장을 묵묵히 듣고 수긍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갑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빙의된 작가의 생각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버지는요,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에게는 땅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한테, 돈이 아닌 사람한테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땅을 사람에게 팔 테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땅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팔만한 사람도 정해 놓았습니다.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의 땅이 지닌 가치, 이것도 잘 아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땅을 팔아 얻게 된 돈은 자식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판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벌어들인 돈까지 자식인 창섭이에게 절대 안 줄 거야 하는 그런 뭐 매몰차고 모진 인물은 아니에요. 다만 땅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자식에게 어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이제 드러내게 되고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 그것 좀 알아달라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격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소가 되고 있죠. 갈등이 있었다가 그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에게 땅을 팔라고 하려고 갔다가 졸지에 아버지의 유언까지 듣게 된 창섭이. 병원 확장에 대한 나름의 꿈을 품고 갔던 것이니까 상당히 섭섭할 수도 있었겠지만 창섭이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아버지의 생각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들과 같이 서울에 살 수 있겠다 하고 기대했던 어머니가 오히려 속상한 마음에 막 눈물을 쭈루루 흘릴 때 창섭이는 오히려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섭이가요.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섭섭할 수는 있지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땅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강한 신념을 드러낼 때 그런 걸 우리가 막 무조건 나쁘다고 자식을 다 땅을 줘야 된다 하면서 막 나쁘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산다는 거, 그건 또 굉장히 대단한 거니까요. 아들인 창섭이 역시 그런 아버지를 평생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섭이는요, 아버지가 지닌 세계관, 가치관, 세상을 보는 인식, 이런 걸 존경하고 있고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라고 할 때 드러나는 부분은 창섭이의 어떤 생각이 드러나냐? 라고 본다면 아버지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땅이란 건 소중한 거구나. 나도 도시보단 농촌으로 와서 아버지의 훌륭한 삶의 자세를 본받아 땅을 일구고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창섭이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코허리가 찌르르르한 느낌을 받아요.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한 찌르르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설 내에서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별의 심사, 마치 이별하는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좀 의미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를 이 창섭이 자식으로서 다 이해하기는 했지만요. 아버지와 좀 이별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머, 땅 안 팔아줬다고 아버지 이제 안 본다는 거야?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이런 치사빵꾸 왕빵꾸 라고 해석할 부분이 결코 아니고요. 아버지와 나와 결코 타협을 할 수 없는 지점을 깨닫게 되면서 느끼는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은데 세대가 좀 다르다 보니 나의 학교 생활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꿈이나 진로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좀 너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을 느끼게 되면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 다르다. 연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받는 안타까움 같은 거 말이죠. 이걸 바로 창섭이가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요. 결코 자신이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함께 융화되고 그걸 완전히 공감하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졌던 좀 복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죠. 자,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해는 했지만 완벽하게 공감하면서 내가 그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 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했다면서 대상과는 결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감하고 막 융화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뭐 어떻게 보면 이해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를 뭐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창섭이가 진심으로 다 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듯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창섭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요. 이걸 인식의 아이러니라고도 해요. 이 두 개가 맞지 않잖아요. 모순이 되죠. 분명히 둘 다 이 사람의 생각인데요. 둘 다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또 모순된 두 가지 인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진실되게 부모님을 이해하면서도 자기 세대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식 세대의 모습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국 창섭이와 아버지의 갈등은 완전 첨예하게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를 느끼고
서로 각자 자기의 자리로 그 이전처럼 돌아가면서 해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땅의 가치를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즉, 갈등의 해소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땅의 정신적 가치를 좀 제대로 알아주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해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 글쓴이가 드러내려고 했던 생각이 녹아들게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정신적 가치 인식, 이걸 인식했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장이 지금 두 가지예요. 땅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인식한 거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비판했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게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뜻,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낸 의미는요, 사실 창섭이가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 가깝죠. 작가의 생각을 아버지를 통해 드러내는데 사용한 효과적인 방법, 요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의식이나 갈등의 해소 과정을 한번 봤는데 지금 주로 아버지 생각에 입장이 이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아버지를 통해 드러내는 데 사용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언급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말, 행동 이런 걸 작가가 전부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주로 말하는 사람, 창섭이는 좀 듣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이 부분, 앞부분에선 그래도 뭐 병원 확장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창섭이가 앞부분에선 얘기했는데 이제 나무다리 왜 고치시나요 하는 부분부터 아버지가 막 반박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하시게 되면서 주로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말하기, 아버지의 말하기였죠. 그런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소통이 없죠. 아버지 관점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각이 되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내용은 주로 근대 자본주의 가치관, 즉 돈만 중시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정, 인정 이런 건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그런 비판, 즉 작가의 비판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 비판적인 관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각이 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가치관을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창섭이도요, 만약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면 자기 세대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듣고 수긍하죠. 이것도 좀 특이하죠. 반박 없는 창섭이. 이렇게 반박도 안 하고 듣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버지의 신념이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 입장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느낌을 좀 주죠. 아버지의 신념이나 세계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관점이 좀 바람직하다 하는 작가의 생각이 또는 의도가 잘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흑백 논리처럼 창섭이는 잘못됐고 아버지가 옳아, 아버지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창섭이의 입장을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듣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만 조금 더 아버지 쪽에 기울어져 있기는 하구나. 아버지가 작가의 대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문제에서 작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해석해 볼 수 있는 관점이긴 해요. 아까 초반에도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건 이제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표현적인 측면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을 전체 스토리 라인에 따라가 보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012년 수능 기출문제와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소 좀 지루하셨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2, 3일 안에는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수고한 자신에게 칭찬 한번, 쓰담쓰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잘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